안녕하십니까. 책 시드컴입니다. 책도 시드처럼 커나갈 수 있는 독서 역량을 무한대로 늘릴 수 있는 그런 바람에서 책 시드라고 시드가 커감을 줄여서 책 시드컴으로 명명했습니다. 2022년 그전에는 이제 젊었을 때 책을 좀 봤는데 사회생활하면서 업무 위에는 책을 덜 보게 되더라고요. 주로 이제 좌뇌 쪽에 업무적인 부분에 영향을 강화시키고 우뇌를 자극할 수 있는 책에 대해서 참 멀리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저의 2022년 1월 3일부터 시작해서 오디오북이라는 아주 밀리의 서재라는 오디오북을 이용해서 책을 들었습니다. 때로는 뭐 1.2배, 1.5배의 책을 들었었는데 지금 현재 1000권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권 자축으로 홉스의 리바이어던의 책을 한번 다시 리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나이에 젊었으면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이런 생각, 다시 한 10년, 20년 젊어진다면 당신은 어떤 삶을 다시 살고 싶습니까? 이런 생각, 물론 불가능하지만 back to the past,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된다면 타임머신이 개발돼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이런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져봤는데요. 그러고 싶지 않다.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 이런 생각이 결론적으로 났습니다. 자신이 없는 거죠. 과거로 돌아가서 그 좌충우돌, 지금의 내가 느끼는 정신적 세계를 과거에도 있었을까 이런 두려움. 그렇습니다. 지금은 현재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자, 말이 좀 길었습니다. 자축하면서 다시 그때 기분, 지금은 뭐 충분히 훨씬 넘어갔지만은 좀 책을 맨 처음에 접했을 때는 어떤 그 벅찬 감정이 말입니다. 오디오북으로만 듣다가 교보서적이라든지 제가 거주한 강남에서 영풍서적 이렇게 가보면 가슴이 막 쿵쿵쿵쿵거렸습니다. 또 특히 알라딘 같은 강남역에 있는 그런 중고서적에 제가 그 관심 있게 읽었던 책들을 뭐 비교적 싼 가격에 이제 구매할 수 있는 중고서적 알라딘에 갔을 때 서점에 들었을 때 그 벅찬 감정은 뭐 굉장히 아직도 기억이 됩니다. 청문이 되다 보니까 사람이 이제 너무 익숙한 거 있죠. 그게 너무 싫더라고요. 그 감동적으로 아주 마치 첫사랑의 첫 키스처럼 그 강렬했던 느낌이 시간이 지나면서 희석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구분 없이 길게 한번 정말 다시 리뷰하듯이 처음처럼 그 감정 있지 않습니까? 다시 되새기려고 노력을 해서 한번 찾고 싶어서 다시 한번 비디오를 켜봅니다. 자, 청춘의 독서에서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이제 7번째인데 마치 청춘의 홉스의 리바이어던 토마스 홉스가 졌죠. 대단한 사람들. 독자가 이게 좀 저희 그 독서 노트를 그냥 날 것으로 보여주기보다도 저는 부족하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AI 도움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잘못했습니다. 번역자가 원한데 독자가 원하로 이렇게 표시됐습니다. 2022년 1월 3일 제 1권을 시작하여 오늘 제 1000권째이다. 감회가 깊다고 했죠. 이게 이제 2025년 6월 20일자 오전 있습니다. 새벽에 이 벅찬 감정이 잠 못 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책의 내용에 들어가 볼까요? 책은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홉스의 리바이어던. 리바이어던은 홉스가 1651년입니다. 1651년. 그 당시에 이런 통찰이 있었다는 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발표된 근대 정치 철학의 시원이다. 정치 철학의 시원. 처음이라 이런 말이죠. 천여라 이거죠. 천여작 같은. 그의 출발점은 철학이 아니라 인간 본성이다. 철학은 인간 본성에 대해서 다루는 거죠. 홉스에 따르면 저는 홉스 술을 좀 즐겨 마시기 때문에 맥주의 홉스 씁쓸한 맛 호프 맛 그런 말이 생각나 홉스를 굉장히 친근하게 느낍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이며 불신의 존재이다. 이런 명제를 상당히 저도 공감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그 당시에 1651년에 이런 걸 나왔다는 게 이런 걸 발견했다는 게 물론 뭐 워낙 그 고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 나이 들어가지고 철이 들어서 이런 걸 다시 발견했다는 게 감동입니다.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모두가 싸우는 상태라고 합니다. 자연 상태에서는 모두가 싸우는 상태, 혼란 상태죠. 그 결과 삶은 고독하고 가난하며 비열하고 야만적이며 짧다는 것이죠. 삶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고독하다, 생로병사 같죠. 가난하다, 비열하다, 야만적이며 짧다. 이렇게 그 당시에 정의를 내렸다는 게 상당히 대단하지 않습니까? 통찰력이. 이 글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저는 굉장히 지금 생각을 해봤는데 삶이라는 것은 고독하고 가난하며 비열하고 야만적이며 특히 이제 이것은 고독이나 가난이나 비열이나 공감할 수 있죠. 야만적이라는 것에 저는 굉장히 강한 역사적으로 동의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단적인 예를 들면 근대사 50년 넘어서도 폴버트가 공산주의 그것도 자신이 알고 보니까 누굽니까 중국의 정말 히틀러보다 강력한 현대판 젊은이들을 이용해 성인병을 이용해서 신문화운동도 하고 마오쩌둥에 대한 거죠. 그거를 마오이즘을 실현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위해서 약간 따라한다고 할까요? 폴버트는 100만인가 200만을 캄보디아인을 죽였죠. 야만입니다. 야만적입니다. 인간 자체가 야만적이죠. 야만인을 잡을 수 있는 게 뭡니까? 굉장히 동의하는 글입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삶이란 고독하고 가난하고 비열하고 짧다 이렇게 되는데 핵심적인 부분 야만적이자 세비지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러한 무정부 상태를 피하기 위해 인간은 사회 계약을 맺고 절대 권력을 가진 주권자 즉 리바이어던 국가를 만들어낸다. 홉스는 국가는 자유의 일부를 희생한 대가로 질서와 생존을 보장한다. 자유의 일부를 희생하죠. 복속할 국가의 법과 공권력 앞에 희생당하는 뭐 내줘야죠. 그런 말한다. 계약 없이 권위는 없고 권위 없이 법은 없고 법 없이 정의도 없다. 와 어떤 이렇게 해결의 3단 정반합 3단 농법처럼 이렇게 썼을까요? 개인적으로 한번 느껴보십시오. 어차피 뭐 저희 개인 유튜버이기 때문에 계약이 없이 사회 계약인 것도 계약이 없이 권위도 없다. 계약이 없으면 내가 너를 관리하는 군주로서 아니면 대통령으로서 권력자로서 그게 이제 계약이 밑바탕이 까졌다는 것이죠. 권위가 없으면 계약의 기초 위에 권위 위에 없이 법이 없다는 것이죠. 이런 권위가 존재하지 않으면 법이 힘이 없다는 것이고 법이 없으면 법에서 정하는 그 어떤 정의가 없으면 지침이 없으면 정의도 없다는 뜻이죠. 굉장히 이 글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모르겠지만 오하나가 어떻게 저자가 어떻게 해석한지 모르지만 굉장히 함축적입니다. 몇 번 곱씹어보고 연결고리가 nothing 아닙니까? 계약, 권위, 법과 맨 마지막에 우리가 추구하는 정의도 없다. nothing justice 같은 거죠. 이건 이제 오탈자죠. 오하나의 시선, 제 100권의 독서를 수음이 잘못됐다고 했지만 저의 그 의미죠. 어떤 홉스는 이 책에서 리바이어던을 택했던 것은 단순한 독서가 아니라 문명과 질서, 인간 본성에 대한 경의와 물음의 선언이다. 우리는 법과 질서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기반은 얼마나 불안정한지를 그리고 그 위에 지어진 공동체가 얼마나 불완전한 신뢰에 기댄 것인지를 이 책을 통해 통렬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 글귀가 굉장히 함축적이며 핵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홉스는 철학자이기 이전에 현실의 구조를 해부한 해부학자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는 인간의 존엄성을 외치지는 않습니다. 이 대목에서 저의 그 눈길을 잡게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자 비교하고 싶지 않지만은 아주 작은 셋들 같은 비교.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 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해에 도움이 될까봐 말씀드립니다. 저는 인간을 찬양하지 않는다. 대신 인간의 두려움과 불신의 존재로 정의함으로써 불신의 존재로 정의함으로써 정치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 어떻게 공포를 제도화할 것인가 제시했다. 이 책은 진짜 짧게 지식인들을 위해서 뭐 짧은 두께로 쓰여지긴 했지만 정말 그 홉스의 깊은 사상을 알려면 다른 일같이 좀 두꺼운 책을 읽기를 권장드립니다. 홉스가 말한 리바이어던은 단지 절대 군주를 뜻하지는 않는다. 절대 군주. 그것은 공포의 제도화이며 믿음의 시스템이다. 시스템화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민주주의, 헌법, 국제법, 인권 등이 모두 홉스적 공포의 제도화에 의해서 세워진 것들이라는 것이죠.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죠. 리바이어던은 바다의 생물이거든요. 바다의 고래보다 더 큰 아주 무지무지한 아주 힘을 가진 외계 세력의 힘을 마치 가진 인간을 아주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상징입니다. 리바이어던은 홉스가 말하는 리바이어던의 그 상징적인 의미는 절대 권력이 아니라 절대적 안정을 위한 구조이며 이는 디지털 시대에도 여전히 재구성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리바이어던은 무엇인가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오늘날의 리바이어던 인공지능입니까? 국가안보 시스템입니까? 혹은 블록체인과 같은 분산적 통제 체제입니까? 자, 홉스는 우리에게 유효하다. 아직도 홉스의 사상은 우리는 어떤 권력을 믿으며 어떤 공포로부터 도피되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자, 창의적 질문. 제가 말씀드렸죠. AI 도움을 받았다고 창의적 질문을 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만드는 리바이어던은 챗GPT든 AI, 알고리즘, 감시 시스템처럼 인간의 어떤 욕망과 두려움을 대변하고 있는가. 자, 두 번째는 홉스가 말한 절대 권력은 탈중화됐던 디지털 권력의 구조와 공존할 수 있을까. 개인의 자유는 어떻게 보장되는가. 세 번째는 국가. 인간이 야만을 억누르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한다. 국가라는 것은 타인의 도전. 만약에 국가가 형성되지 않고 힘의 구조가 체계적으로 정립되지 않았다면 인간의 그 야만성으로 인해 아직도 굉장히 공포스러운 상태, 야만적인 상태를 이루겠죠. 모든 영화에서 픽션적인 영화나 드라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법과 질서 이런 게 깨졌다고 하면 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러울까.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국가는 개인보다 더 윤리적인 존재인가? 국가는 개인보다 더 훌륭한가? 혹은 더 폭력적인 도구인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야만을 억제하기 위해서 국가를 만들었는데 그 국가도 정말 정당한 것이고 합리적인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사유한 문장들 보겠습니다. 저는 이 책에 나온 홉스가 주장했던 것인데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에서 인간의 삶은 고독하고 가난하고 비열하고 야만적이며 짧다고 했습니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그죠? 많이 들었던 문장이죠. 자연 상태에서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약육강식만 존재하겠죠. 정의는 계약과 법의 산물이다. 계약과 법이 없다 그러면 정의는 없는 것입니다. 힘의 논리가 힘이 정의가 되는 것이라고 아주 짧은 소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리바이스는 죄송합니다. 농담이고요. 리바이스가 요거를 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리바이스가 내가 국가다. 내가 그 광산 근로자들한테 금강 깨는 사람들한테 리바이더처럼 사실 그렇다고 합니다. 금을 찾아서 광산을 떠나는 광부들 무작정 사실 성공 확률이 크지 않은데 리바이스 청바지가 필요하니까 국가처럼 등장한 거죠. 참 세상 복잡하고 정의 내리기 힘든 상황에서 한번 통찰해봤습니다. 리바이더는 인간의 두려움을 만든 가장 위대한 창조물이다. 이 글귀가 굉장히 좀 어려웠는데요. 인간이 두렵잖아요. 야만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리바이더를 출연시켰는데 불안하기 때문에 국가를 만든 것이다. 연결되는 철학적 단초를 보면 플라톤의 정의로운 국가는 이상을 기반으로 했다면 플라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국가는 유명하죠. 플라톤이 이성을 기반, 홉스는 공포를 기반으로 국가를 주장했다. 왜냐? 인간은 야만적이기 때문에. 국가의 개념을 플라톤과 홉스가 달리 평가하고 있죠. 왜? 인간 자체를 야만으로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홉스는. 그러니까 국가 기반을 공포의 기반을 국가를 주장했다고 결론합니다. 루소의 에밀도 대단한 책이죠. 사회개혁은 인간 본성에 대한 낙관에서 출발했지만 루소는 그렇습니다. 성선설, 성악설 주요 동양에서는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루소는 인간이 성선설 태어나면서 선하다고 보았지만은 홉스는 비관주의 구조를 가졌다. 인간 본성을 성악설로 보았습니다. 그렇게 정의될 수 있죠. 우리 짧은 지식으로. 루소의 에밀에서는 인간 본성을 에밀이라는 존재를 성선설하다. 태어나면서 인간은 선하다. 그런 기반에서 쓰여졌지만 홉스는 비관론적이라는 것. 인간은 태어나면서 악한 존재이다. 교육과 문화를 통해서 선언, 국가적 참 시민으로 만들기 위해서 교육도 필요하고 그렇다는 것이죠. 쇼펜하우의 인간이 의지와 충돌, 두려움과 고통의 인식과도 일맥상. 저의 10분의 1의 사상적 기반은 쇼펜하우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글은 사실 이 책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AI가 놀랍다는 게 그렇다고 정답을 내시는 것도 아닌데 제가 가지고 있던 어떤 글의 기본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쇼펜을 꼭 포함시키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 있어요. 현대 디지털 통제, 감시, 자본주의, 사회적 통제 시스템 모두 홉스적 리바이던의 재해석이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얘기했죠. 현대 디지털 통제, 감시, 자본주의, 사회적 통제 시스템 모두 홉스적 리바이던. 결국은 결론적으로 이제 개인적인 결론을 내리자면 나름대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늘 사람은 발전하기 때문에 이 한 문장으로 이제 인간의 본성과 제가 생각했던 이 글로 이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삶이란 고독하고 가난하며 비열하고 짧다. 홉스의 가장 중심적인 의미는 세비지라 이거죠. 야만적이라 이거죠.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홉스의 전반적인 사상을 반만 이해했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야만적인 것. 마치 치킬 박사와 하이든처럼 인간의 내재적인 야만성. 정상적인 거와 비정상적일 때 이 책에서 느끼는 것은 인간이 얼마나 야만적이고 잔인한 존재라는 것은 심리학 실험에서도 나타났고 인간이라는 것은 오히려 모든 영장류 중에서 가장 잔인할 수 있는 가장 최고봉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홉스의 사상이 루소나 다른 철학자들에 비해서 강인하게 한 획을 그 획을 탈피하기 위해서 새로운 철학자들 나고 새로운 사상이 등장하더라도 인간의 본성에 대한 어떤 근원적인 탐구가 홉스의 사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 언저리에서 맴돌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홉스의 오늘 이 책은 지금 제가 37밖에 안 됐는데 60이 되고 70이 되고 50이 되고 90이 되고 80, 100세 읽어서 다시 읽고 싶은 책입니다. 과연 그럴까? 홉스는 몇 살까지 살았는지 나는 몇 살까지 살면서 인간 본성에 대해서 야만적이지 않다. 이걸 주장하든지 아니면 맞아 홉스 네 말이 맞았어. 인간은 세비지에 아주 야만적이고 잔인한 면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야. 인정하라. 일찍 갔지만 나는 오래 살아서 증명해 보이고 싶다. 이것이죠. 자, 반쪽은 깊이 살릴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